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과 사회 환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고 이 회장의 재산은 현금, 주식, 미술품 등을 모두 더해 약 26조 원으로 추정되고요. 이 재산을 물려받은 유족들 무려 12조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금액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수준인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이 거둔 상속세 총액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유족들은 4월 30일 신고 납부와 함께 2조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0조 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2026년까지 5년간 분납하는 형태로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시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이의 신청 건수만 5만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수치인데 하지만 이 중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2,485건에 그쳤습니다. 조정률이 5%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쥐꼬리 조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여정 씨의 영화 미나리가 각종 해외 시상식을 휩쓸며 호평을 받았죠. 그런데 이 열풍이 밥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봄 채소 미나리 판매가 하루 새 60%나 급등한 건데요. 이 미나리의 인기가 반짝 상승하자 구이용 삼겹살도 덩달아 매출 상승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이 제철을 맞은 미나리 어떠신가요? 네, 다음 달 5일부터 우리 정부가 인증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2주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최근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올 여름을 콕 집어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면제의 뜻을 밝혔는데 시행 시기가 더 빨라진 셈입니다. 접종률 재고를 겨냥한 건데요. 이어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알려드립니다.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75명으로 다시 7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 살펴보면요. 28일 0시 기준 누적된 1차 백신 접종자는 총 258만 6,769명이고 2차 누적 접종자 수는 14만 8,282명입니다. 전 국민 중 5%가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은 모두 확보된 상황, 이제부터는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면제권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잔류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출퇴근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는 점차 내륙 지방으로 확대돼서 오후에 잠시 멈췄다가 밤부터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강원과 충북 등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과 충북, 영남에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오늘까지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15도, 한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아직은 잔류한 황사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 여전히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과 전북,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 보이니까요. 오늘도 미세먼지 계속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돈이 보이는 경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 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죠.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기업의 친환경 질주가 시작됐다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얘기나 생각은 이미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제 기업들도 팔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환경 경영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테마, 앞으로 핵심 트렌드가 ESG입니다. 환경, 사회, 그리고 이제 투명성이라는 건데요. 맨 앞이 E, 인바이러먼트,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각종 기업들도 이 환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포장재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L 쇼핑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정말 박스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저렇게 친환경 종이 포장지로 바꾸고 괜찮네요. 있습니다. 종이 박스들 좀 나오고 있죠. 또 화장품 뷰티 업체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도 플라스틱 용기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거를 약 한 3년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용기로 또 대체하고 아이디어네.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류업체 중에 이 의류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환경 파괴 뭡니까? 페트병, 네. 플라스틱 아닙니까? 네. 근데 저 플라스틱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끊임없는 환경에 대한 노력들 기업에서 속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그 박수림 씨 표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을 고려하는 이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특별히 최근에는 이런 환경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제품과 또 정책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기업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네.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집에서 뭐 플라스틱 컵 사용하지 않기, 물티슈 사용하지 않기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넘어가기 전에 수림 네. 씨가 뭐 이야기 하나 준비하셨다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사과 좋아하십니까? 그럼 좋아하죠. 사과 좋아하죠. 네. 네. 근데 이 사과가 맛있는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는데 한 개 10,000원 정도 해요. 좀 비싸죠. 너무 네. 비싼데요? 근데 이거 10,000원만 내면 매일 사과를 준대.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야지, 사야지. 사야지. 네. 사야지. 샀어. 집에 가서 반을 딱 쪼개서 딱 보니까 네. 사과가 다 썩었어. 네? 네. 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환불해야지. 반품하고. 환불해야지. 환불해야지, 환불. 환불해달라. 이러니까 네.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 기다려주면 나중에 주겠다. 근데 나중에. 못 줄 수도 있다. 판매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에?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말이 돼? 팔았다는 거예요? 확인도 안 아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럼 사과를 달라. 그랬더니, 지금 사과가 없으니까 사과를 기다려주면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완전히 속았네, 말이 이거는. 사과를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죠. 막 팔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를 당한 것 같죠, 그렇죠? 사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사과를 한 개만 산 게 아니라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과를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또 매일매일 아이고. 준다고 하니까 덥석 그랬군요. 근데 판매자가 준다는 게 사과가 아니었어요. 네. 그럼 뭐예요? 사실은 돈이었습니다. 머니. 네. 돈이었는데 진짜로 주기로 했던 거 못 받은 거고 근데 전 재산을 떼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은 땅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 전 재산 날렸으니 얼마나 마음. 그럼요. 이게 근데 많이 익숙한 얘기인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가 그렇죠. 반복적인 스토리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모든 투자를 한다는 게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노후에는 이 안정성이 너무 중요하고 요새는 이른바 죽지 않는 세상이 왔다고 하니까 실제 많은 중장년층들이 이런 투자건이 있다 그럴 때 혹하면 전 재산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정도 이렇게 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고수익을 낸다 하니까 사실 일반 중장년이 아니라 누구든 혹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황이- 요즘 같이 뭐 주식에 뭘 한다든지 네. 뭐 코인에 뭘 한다든지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싫어가지고 그 은행 이자는 얼마 안 되니까 네. 좀 더 괜찮은 이자 상품이 그쵸. 있으면 혹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여윳돈이라고 불리는 사실 그 여윳돈도 아니에요. 피눈물 모아서 모은 돈인데 맞아요. 그걸 덜컥 투자해서 그 돈을 날리는 이런 걸 사기치는 이런 행태들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고?입니다. 소비자 들린 분은 7개월 된 아기 이상도 됐어요. 여기 소비자 들린 한 번은.
이거 신경 쓰이다. 이거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이거 진짜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가정 불화라든지 그런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싸움을 만약에 진짜 한다고 치잖아요. 100% 질 수밖에 없어요, 수분자들이. 너무나 피해를 못 나누는데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마케팅을 하지 말고 본래 이야기하라고 대선의 사람들은 피해를 안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잡으면 되는 거야 이게? 네, 정말 저 피해자들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은데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행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기가 요즘 너무 날로 진화해가는 것 같아요. 네. 모르면 당합니다. 이재용 님도 당해요. 저도 네.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당한 적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피해자들을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네, 피해자들을 어떻게 꼬드기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장년의 여유자금 노리는 고수익 사기 첫 번째는 1억 원이 영원으로 사모펀드입니다. 네. 사모펀드. 사실 사모펀드 정말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라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뭐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우선 이 사모펀드가 뭔지 정확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펀드라고 하면 네.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이제 운용하는 걸 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펀드. 근데 이때 종류가 두 개입니다. 바로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사적으로 모으는 펀드, 대중에게 공적으로 모으는 펀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자산운용사의 A 주식형 펀드, B 채권형 펀드 이런 거는 공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향해서 걷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 사모펀드, 즉 사적으로 모으는 건데요. 이건 뭐냐? 일단은 제한이 있습니다. 수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49명이 넘으면 안 돼요. 그 이하고 투자금도 뭐 1억, 3억으로 좀 바뀌기는 하지만 네네. 억대에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대신 뭘 풀어주느냐? 운용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모는 주식, 채권, 뭐 이렇게 엄격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사모펀드는 뭐 이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요렇게 할게. 네. 그 대신 큰 수익률을 줄게라고 하면서 좀 운용에 소위 말하는 감독의 영역을 많이 풀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시대가 가면서 사모펀드를 좀 육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은 맨날 주식 채권 이렇게 않잖아요. 돈 벌 기회는 많은데 네. 그래서 대량으로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를 했었는데 바로 이 사모펀드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 정 대표님 발음대로 그대로 부실 사모펀드의 대표적인 사건이 라임 사태가 되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사가 운영한 부실 펀드로 핵심적으로 운영되는 펀드가 4개. 그 4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가 173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은행 이자가 1%밖에 안 됐는데 이 펀드는 이자를 3%에서 8% 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가능해? 이렇게 믿죠. 의심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 수익을 실현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하게 된 거죠. 이 펀드에 무려 6조 원의 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몰렸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방금 앞서 제 설명을 들은 분은 네. 이상하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현재 49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수천 명이 네.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펀드 쪼개기, 사모펀드 쪼개기입니다. 왜냐하면 49명이 넘어서 50명, 50명이 됐다. 그렇죠. 그 순간 규제예요. 네. 금감원 금융위 규제를 받으니까 똑같은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49명 이하, 49명 이하, A, B, C, D 이름만 살짝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모펀드 쪼개기를 금지를 하고 금지를 시켰는데 네. 실은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최근에 일어난 사모펀드는 다 이런 쪼개기를 통해서 피해자가 크게 양산이 된 겁니다. 그게 자펀드라는 거죠. 맞습니다. 모펀드하고 자펀드. 그럴듯하죠, 이름은? 이게 사람들이 사건 터지고서야 네. 이게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 돈이 근데 는 대로 제대로 투자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데 평범한 회사에 투자해서는 그런 고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식적이고 특이한 종목에 투자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 투자회사인 IIG가 운영하는 펀드였습니다. 근데 이 펀드가 제대로 된 펀드가 아니었던 거죠. 고수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기존 고객이 환대를 요청하면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서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주는, 그러니까 일명 돌려막기 하는 그런
불량 펀드였던 겁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을 라임 자산운용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유,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 근데 더 나쁘죠. 네. 하물며 미국의 투자회사가 문을 닫았는데도 부실이 드러날까봐 계속 그 펀드에 투자한 척했던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미국 투자회사가 한 것과 똑같이 고객이 환매를 요청하며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서 그 돈을 또 환매해줬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환매가 중단되고 피해자들이 난리가 났던 거죠. 네. 아우, 세상에. 참, 네. 이게 그러니까 라임 뭐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직접 왜 아까 사과 말씀하셨는데 그 농장에 가서 그걸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농장을 확인한 중간 유통자, 그러니까 그렇죠.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이 물건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라임 펀드를. 그렇죠. 그러면 요 은행이나 증권사는 그 물건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맞아요. 아까 얘기처럼 썩은 사과를 팔았고 네.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들어간 거고 지금 이제 얘기를 막 나누면서 뭐 몇 퍼센트 뭐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얘기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펀드 든다, 펀드 가입한다. 일단 말은 쉬운데 네. 내부 구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펀드라는 건 우리가 가입을 하잖아요. 은행이든 증권사, 이거를 판매처라고 네. 말을 하고요. 네네.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거, 가령 라임 자산 운용이라고 하죠. 네. 운용사인데 운용사는 사기를 쳤으니까 이건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판매사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소비자들은 운용사에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에 가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트에서 지금- 사과 사듯이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판매처들이 이것이 사모펀드라는 말도 안 하고 가입을 시킨 곳들도 있었던 네.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펀드, 나쁘다. 자펀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니까. 안정적인 뭐 한 8% 나오는 그냥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샀다는 네. 그건 완전 속여서 판매한 거죠. 이거 사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도 그 판매사에게 책임을 물어서 뭐 돈을 물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일부 판매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몰랐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했던 운용사들에게 잘못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의 핵심은 그 판매사들이 운용사가 현재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현재 뭐 수사라든가 조사에 따라서는 거의 상당수 판매사들이 이 운용사들의 행태를 알고도 있었다. 판매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로 S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임 펀드 관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2009년 뭐 4월부터 거의 2,700억, 3,000억 가까이를 팔았던 것인데 계속 몰랐다라고는 하느나 관계자들의 좀 행동을 보면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아요. 가령 이제 펀드 판매사니까 거기도 돈을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그 해당 운용사한테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우리 판매사, 우리 은행한테 먼저 돈 갖고 와. 손실 가져와. 이거는 이제 TRS 계약. 어렵죠, 여기서부터는. 네. 근데 그런 거를 맺은 사실들이 속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사건 터지겠구나라는 거를 판매사들이 알았던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실은 판매사들의 책임도 현재는 회피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뭐 S은행 뭐 부회장도 알고 있었던 알고 것 있었고. 같고 네. 그리고 다른 뭐 증권사들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재판에서도 이런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서 네. 배상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실 펀드, 사모펀드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사모펀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모펀드인지 모르고 거의 준예금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예, 뭐 연 8% 준다라는 것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되겠고요. 이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다르게 복잡합니다. 네. 운용이 뭘 투자하는지도 솔직히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피 같은 돈을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마 어떻게 투자하는 방식을 또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요. 이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높은 수익을 준다? 여기는 위험도 의심해봐야 그만큼 돼요. 높다라는 의심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요. 하여간 설명 들으러 갔을 때 판매처, 뭐 은행이든 증권사에서 한 1시간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아니,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해야 돼요. 네. 근데 한 시간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 이거 뭐 확실한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믿는 거지. 그렇죠. 그런 부실 설명도
그럼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그거 운용 설명서라고 이만한 거 글씨도 조그만 읽어보세요. 아니, 안 읽어보죠. 안 읽어보죠. 이렇게 네. 정철진 전문가 같은 분이랑 읽어보지. 일반 소비자들은 이만한 거 주면 설명해 그냥 주세요. 그쵸. 네.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책임감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저 피땀 흘려 번 전 재산인데 그럼요. 네. 그걸 그 말 한마디에 날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요즘 사기뿐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중장년에 여유자금 노린 고수익 사기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좀 보죠. 자, 중장년에 여유자금 노리는 고수익 사기. 두 번째는 상장하지 않아서 쪽박, 가짜 암호화폐입니다. 요즘 뭐 최근 코인 열풍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가짜 암호화폐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가 이 시장에 나오는 걸 두고 상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상장을 안 했는데 어떻게 뭐 투자하고 구입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장하지 않았죠. 네. 상장하지 않았지만 곧 상장합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암호화폐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급등하는 게 순식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250원에 판매해요. 근데 상장만 하면 100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상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예요. 이거는 뭔가 뒤에서 몰래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뭔가 한 명씩 붙잡아서. 그렇지. 한 명씩 도를 믿습니까? 이런 한 명씩 붙잡아서. 네. 그러니까 주로 서울 테헤란로나 여의도 등지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데 일일이 홍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하는 방법이 투자자에게 또 다른 투자자를 소개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이거예요. 한 명 투자자가 한 명을 데려오잖아요. 그럼 소개 보너스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 소개받은 그 사람이 또 완전 다른 사람 그거네. 데려오잖아요. 네. 그 돈을 입금시키게 되면 1%를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해준 사람은 1%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단계 그렇죠. 다단계네. 가지치기. 예.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장을 하긴 해요? 아니죠. 상장 쉽게 하면 그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막상 코인이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느냐 질문하면 우리 회사가 개발한 코인은 다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습니다. 자체 설립한 거래소에서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잖아요. 그럼 잠수 타버립니다. 잠적해버리죠. 이렇게 입은 피해자들 1000여 명이 넘는데요. 피해 액수만 해도 무려 27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없는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판매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봉이 김선달이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사기 다단계다, 사기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사기 피라미드의 핵심 물품은 전기장판, 자석요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코인으로 바뀐 거고, 그게 주식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코인이 아주 형편없는 거죠. 그 제품의 질이 형편없듯이. 그런데 저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그렇죠. 계속 친구의 친구를 끊임하는 건데, 네. 과거에도 저런 사례가 실은 많았습니다. 이제 주식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었는데 주식의 다단계 사기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MBG 그룹 최근에 이 사건의 종결이 됐던 그 그룹 역시 주식을 다단계 사기에 엮었던 그런 대표적인 아니, 사례였어요. 기억나요. 피해 금액만 그게 그때 한 900억, 890억 정도 되죠? 근데 이게 피해 금액도 굉장히 이게 밝히 확실한 것만 피해 금액으로 넣으니까 실제 피해 금액은 수천억이 될 겁니다. 수천억이나. 그렇죠. 검찰 결과에서 890억이 나왔으니까. 이 사건은 그 MBG 그룹의 임모 회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회사가 있는데 나스닥에 상장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을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하고 내용이 다 사기였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가령 인도네시아에 니켈 광산이 있다. 니켈 앞으로 수요 엄청나거든요. 네. 2차 전지에 다 들어가는 게 니켈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쏠깃한데요? 예전에는 태평양에 보물선을 찾았다고 그러고. 비슷한 거예요. 예. 네. 방업 채굴권, 허가권을 우리 회사가 얻었다. 왜냐면 인도네시아를 잘 알아가지고. 어떡해. 그리고 여기 지금 투자한 곳들 보면은 뭐 중국 회사, 스위스 회사 1조 원 넘게 글로벌 투자사들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 곧 나스닥 간다. 그러니까 그때 2014, 15년에 쿠팡은 나스닥에 갔잖아요. 네. 나스닥 상장을 이야기하니까 솔깃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최초 투자자들에게 빨리 지인들 데리고 와라. 그럼 그 지인이 또 지인 데리고 와서
그 MBG 그룹의 주식을 네네. 마치 전기장판 사듯이 사들이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간 사건입니다. 네네. 네. 아니 근데 그런 말 들으면 뭐에 사람이 홀리나 봐요. 네. 사실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가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 믿고 투자한다는 게 저는 참. 이게 이제 모든 판매 그중에서도 이제 사기에는 전략이 크게 3개가 네. 들어간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게 다 심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공식화인데 세미나 일단 열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행사가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그 공간에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요. 두 번째가 구체화입니다. 이게 곧 암호화폐가 상장이 돼서 결국은 돈이 오를 거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자세한 방법을 알려줘서 이걸 구체화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는 거고요. 네네. 세 번째가 이제 관계화예요.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함께 가니까 설마 내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 그렇죠. 이런 이제 심정들을 이용해 가지고 맞아. 기본적인 사람을 공간으로 또 그리고 정보로 그리고 관계를 확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인이에요. 아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누고 네. 거기서 또 혹해가지고 들어가고 또 여기서 사기를 당하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옥장판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새 코인이나 주식 이런 거는 대화방이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방에서 모여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크게 우리가 불법 홍보관에서 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한 거죠. 첫 번째, 아주 고급 정보는 너희들에게만 주겠다.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한다. 첫 번째 요 이렇게 미끼를 던지고 네. 나면 그 옆에 꼭 반드시 바람잡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막 몰아갑니다. 막 몰아가고 나면 요 정보에 대해서 뭔가 내가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주변에서 환경이 만들어서 나 샀어 이런 확인자가 또 네네. 나와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최근에 한 거래소에서 요 가상 자산에 대한 상장 사기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특정 코인의 상장 허위 소문을 게시한다. 또 두 번째가 특정 코인의 상장 투자를 유도한다. 이렇게 막 바람 넣어서 하는 거죠. 세 번째, 거래소 자체 코인 발행에 대한 소문을 올린다. 우리 거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래소 직원을 사칭해가지고 마치 내가 그쪽 기관에 소속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사칭을 한다는데 이런 얘기 복잡한 거 다 빼고요. 상장하면 뭐 몇 배 오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그거 안 속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뭐 단톡방이라든가 네. SNS 여기에 나온 정보들은 다 좀 의심하면은 맞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 작전을 하는 세력들은 이런 불문율이 있어요. 이 거짓말, 사기를 치려면 세게 쳐야 먹힌다. 즉 어떤 회사가 10억 정도 이번에 순이익 나요. 네. 그런 건 무시합니다. 근데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요. 약간 솔깃하는데 맞아. 미국 나스닥에 나스닥에 상장돼요 가요. 하면 그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이런 멘탈 관리를 좀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네, 이 엄청난 정보를 너에게만 알려준다. 그때 생각해야죠. 왜 나에게만 알려줄까?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고수익 사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기 안 당하시려면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중장년의 여유자금 노리는 고수익 사기. 세 번째는 매달 120만 원 보장한다더니 수익형 호텔입니다. 이거 표적으로 많이 광고도 나오고 막 그렇죠. 이랬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 퇴직금 탈탈 털고 그다음에 쌈짓돈 거기 털고 진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대출 받아서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던 건데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이자와 관리비만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보면 이게 중장년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이 단어를 모으면 이게 노인 파산이에요. 실제 남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이전 인생의 재산들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삽니까? 네. 아니, 수익형 호텔 자세히 어떤 거예요? 이게 정말 또 애매한 것이 완벽한 사기도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그 중간에 있는데 피해자가 양산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호텔이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호텔을 네네. 지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수익형 호텔이라고 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끌어 모으게 된 겁니다. 근데 시공사가 호텔 짓고요. 뭐 시행사 같은 경우에 호텔 운영하는 뭐 그런 회사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겠다. 그럼 저 호텔이 되면 이제 객실들이 막 차게 되면 계속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매달 배당을 할 수 있을 것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보장된다라고 하고 실제 호텔도 짓습니다. 이제 호텔도 짓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호텔 올라가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그렇죠. 너무 개념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101호가 당신 겁니다. 예, 예. 예, 호텔 전체 중에서. 그러면 그 객실 손님 오면 나는 배당 받겠구나라고 네. 하는데 네. 막상 이게 현실에 들어가면 수익형 호텔이 절대 아니라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형 호텔 한다 하는데 일단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관이 좋아. 그리고 손님이 막 올 것 같고 나도 거기 가서 좀 이틀 좀 맞아. 잤으면 좋겠고 이런 곳에 일단 지어지고요. 그리고 깜짝 놀랄 게 많이 들어본 호텔 이름을 써요. 네. 근데 이 호텔 이름을 실제 거기서 뭐 직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름만 빌리고 이름을 빌리는 데에 대한 값을 지불하면 이름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보기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유명 호텔이야. 근데 그 호텔에 이름이 붙었어? 그럼 믿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사실 그거랑은 별개라는 거죠. 네. 근데 호텔도 지어주고 막 이랬으면 관리하고 경영만 잘하면 실제로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베스트 시나리오죠. 네. 뭐 운영이 잘 돼가지고 매일 거의 90%, 100%씩 객실이 꽉꽉 차고 그렇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미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이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빼먹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분양형 호텔, 뭐 일종의 수익형 호텔의 거의 90% 가까이에 대한 민원들, 네네. 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최초에 진행됐던 시행사, 뭐 운용사 측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뭐 경기가 나쁘다든가 신생 호텔이어서 손님이 안 온다라든가 이야기 기다려달라 얘기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호텔이라는 것은. 네. 코로나19로 뭐 호텔 쪽 어렵다는 말 들었는데 또 반짝 괜찮아지면 막 또 호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운영사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회계장부를 보여달라 그러면 의무가 아니라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답변만 오게 돼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 위탁 운영사가 호텔 분양자에게 회계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주는 건지 아니면 잘 되고 있는데 일부러 안 주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실제로 수익형 호텔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되려면은 뭐 객실 점유율이 거의 85%. 그러니까 매일 방 100개라고 하면 85개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러기는 정말 힘들고요. 거기에 또 뭐 상가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장사가 아주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수익형 호텔 보면 절반도 안 차입니다. 이 손님들이. 그렇다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 호텔 건물을 팔아서 뭔가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의 투자금이라 좀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팔기도 쉽지가 않은 게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101호입니다. 근데 호텔 하나에 101호를 누가 사갈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투자자가 나와야 되는데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익형 호텔은 방으로 쪼개지지가 않고 0.1%, 지분의 0.4%.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어서 어르신이 빠져나오려고 할 때 누가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돈은 묶이고 또 저게 거의 계약금만 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나중은 다 대출이거든요. 아이고. 그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그러면서 저 수익형 호텔이 정말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쁜 인간들입니다. 아주 속상합니다. 네, 조심 또 조심해서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또 방송인 박수림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사건 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여주시죠. 마스크를 쓰면 사람의 표정을 못 읽잖아요. 이웃과 이웃에 대한 표정과 이렇게 사람 사는 예의와 뭐 그게 느껴지니까 진짜 이게 사람 사는 사회라는 걸 느껴요. 평범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네. 아이고, 마스크 없이 이게 진짜 공기 좋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마스크 어떻게 보셨어요? 없는 일상 네.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여가 되다 보니까 네. 저게 정상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갑자기 오는 게 네.
겨울에는 제가 마스크를 견딜만 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매일 또 장시간 쓰고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네. 겨울엔 좀 따뜻하고 네. 또 이게 입과 코의 습도도 높아지고 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이 오니까 지금 낮에 더워지기 시작해서 예. 땀이 차기 시작해요.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지금 딱 보니까 부럽네요. 네. 최영일 평론가는 수염이 있으셔서 더 더우시겠어요. 맞아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요, 네. 남자들은 다 느끼는데 이 보풀이 일어나요. 맞아요. 네, 그래요? 마스크 붙어 쓰면. 있고 막 그렇죠. 여기 코로 보풀이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럴 때 진짜요? 있어요. 맞습니다. 그 생각은 수염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특히. 네. 보기만 해도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노마스크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어유 절대 안 되죠. 네. 지금 방역 수칙 지금도 뭐 잠깐 500명대로 이번 주 초에 떨어졌지만 그건 아니다. 지금 600명 중후반대 나오기 때문에 네. 마스크 착용은 필수 중에 필수. 실내 실외 그리고 3밀 밀접 밀집 밀폐 네.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지금 거리 두기 우린 아직 엄격한데 그런데 문제는 일탈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이동량도 늘고 있고요. 음. 지금 한강 같은 데서 5명 이상 모여서 낮에 캠맥주 같은 거 먹다가 네. 이 단속하는 분들이 지나가면 탁 터지기도 하고 또 이 식당도 그렇고 저녁에 조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강을 중심으로 단속을 했더니 삽시간에 10건 이상이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발이 됐는데 이게 답답한 마음은 사실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고 이해는 되는데 좀 서로 간에 좀 더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화면을 보셨습니다마는 일부 국가들은 아주 자유로워요. 네. 마스크 벗고 막 축제도 즐기는 모습이고 네. 막 이래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네. 이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이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없이 야.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네. 된다. 야. 네. 일부 실내에서만 그리고 대부분 다 해제가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필두로 해서 미국도 이제 일부 주 네. 일부 주가 주로 민주당 주지사 지역들이 네. 이 방역 백신 접종 잘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마스크 쓰지 마세요. 영국도 보리스 존슨 총리가 네. 자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 선언하면서 시민들이 마스크 벗어던지고 네. 신이 났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됐기 때문에 예.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네. 가장 높은데 1차 접종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60%가 접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영유아라든가 청소년, 임산부는 권고하지 않잖아요. 접종을. 그러면 접종 대상 중에는 사실상 90% 정도가 맞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던 꿈만 같았던 집단 면역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는 사실은 접종받지 않은 사람도 그냥 돌아다녀도 감염률은 뚝 떨어져 있다는 예. 거죠. 내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하고 관광객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겠다 이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접종률이 잘 된 나라가 네. 자, 백신도 있겠다. 주로 그럼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네. 그럼 공항에 내리시면 저희가 백신 접종해드립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하와이에 가면 목에 뭐 걸어주잖아요. 예. 네. 이제 백신 놔주는 겁니다. 네. 이게 미국은 지금 백신 접종이 네. 우리 내국에도 지금 백신 모자라요. 이제 이런 상황이었지만 네. 지역별로 알래스카는요 지원도 많이 되고 인구가 적은 땅이에요. 추운 네. 곳이죠. 앵커리지를 필두로 해서 알래스카에 있는 4개 공항에 내리시면 원하시면 백신 접종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혼여행의 메카 몰디브, 네. 몰디브 섬 네. 여기 가면 백신 접종 무료로 해주는데 네. 저 해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나요. 네. 2번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번 맞고 한 3주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몰디브에 한 달 동안 머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아니 백신 재빠르게 확보하고 백신 접종 원활하게 하고 이런 데들은 지금 마스크 벗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 확보가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애를 먹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백신 세계적으로 생산의 4분의 1 정도가 미국인데 네. 네. 그래서 미국이 우선 자국부터 집단 면역 형성해야 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 자, 이 백신 수출 금지. 겨우겨우 우리나라는 화이자가 들어오긴 해요. 네. 3분기에 모더나도 들어올 텐데 정말 힘들게 소량을 구하는 거고 이 미국 내에서는 백신 못 나가. 그리고 백신을 만드는 이 원자재도 못 나가.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고 세계 백신 공장이 중국일까? 인도예요. 세계 백신 물량의 60%를 생산하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인도는 난리인데 난리 그것도 또 났잖아요. 어제 희한하네요. 하루에 37만 명이 하루 확진. 글쎄 말이에요. 3천 명이 사망.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백신을 수출할 겨를이 없어요. 네. 그 백신 접종률이 인도가 높은데 높았기 때문에 이제 해제합니다 그랬는데 확 창고를 하니까 인도가 지금 난립니다. 그렇죠. 백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백신 구경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네,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고 또 백신도 부족한데 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뭐 백신을 반품하겠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남나보죠. 그게? 화이자 모더나가 남아돕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백신에 다 투자를 일단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도 받았겠죠. 우린 아스트라제네카가 주력인데,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뭐 문제가 있다고 하네. 희귀혈전도 생긴다고 하고, 우린 안 써. 그걸 비축해 놓고 있어요. 네. 들어올 물량이 있는데, 이 계약 파기하자. 근데 만약 아스트라제네카가 파기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물량 다 받아. 그리고 우린 안 쓰고 다른 나라에 역수출. 혹시 한국 사실래요? 이 제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아니 이스라엘이 그게 방역 실패 국가 처음에 막 그러지 네. 않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네. 900만 명이 좀 넘는데 무려 이 확진된 사람이 10%예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 1명꼴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1,000만 네. 명에 100만 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고 초기에는 우리가 셧다운, 락다운을 5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큰일이야 그랬었는데 네. 지금 초기에 백신에 올인한 전략이 어쩌면 가장 빠르게 코로나를 극복하는 좋은 전략으로 지금 전화가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렇게 백신을 빨리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항상 첩보 영화예요. 이스라엘 첩보 조직이 항상 나와요. 모사드라는 모사드. 곳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잖아요. 네.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권익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사드가 세계 최강의 첩보기구인데 네. 여기가 동원돼서 네. 백신 물량을 수급하는데 야. 국가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네. 지금 이제 백신 구하러 다니고 있는 그래요. 셈이에요. 그런 일을 했고 화이자 같은 데는 50% 더 줄게. 돈 많은 나라거든요. 돈을 더 줄게. 돈을 돈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주면서 입도 선매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딜을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걸 쭉 맞으면서 그 자체가 임상 실험이 되잖아요. 그럼 개인에 대한 민감 의료 정보도 당신들에게 데이터를 다 주겠다. 그 데이터로 딜하고 돈 더 주고 첩보기관이 나서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물량을 아주 넉넉하게 확보했습니다. 이러면 하죠. 백신 네.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군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도 막 구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우리도 한다고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무려 13차례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네. 여러 차례 하죠. 그리고 네. 지난 연말, 올해 1월, 지난 연말에는 모더나 CEO하고 화상통화합니다. 네. 네. 스테판 반세라고. 그래서 그렇죠. 모더나가 2분기에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모더나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수출 금지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1월에 들어와서는 이제 노바백스 CEO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노바백스 CEO가 이번 주에 국내에 들어와서 만났죠. 그래서 이건 잘 풀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백신 확보는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대통령도 10여 차례 언급한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특성상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하면은 그거 뭐 안 하겠습니까? 네. 네. 열심히 하겠죠. 관련 부처들이. 그런데 문제는 조금 우리는 자체 백신 개발에 비중을 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제약사들에 대한 자신감. 네. 자, 우리가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지원하면 네. 자체 개발하겠지. 근데 이게 어쩌면 조금 과신이었을 수 있는 게 확보에 조금 더 방점을 뒀더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백신 수급에 조금 곤란을 겪은 상황이죠. 하긴 네. 지금은 백신 개발했다, 백신 개발 네. 어떻게 되고 있다 얘기 쑥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방역 당국이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연말 연초에 뭐 이제 자체 개발 백신이 나올 것이고 내년에는 상당히 풀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년 이후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독감처럼 같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면 네. 그때는 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일단 올해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세계 각국이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백신 외교전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그럼 백신 외교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은 문제가 있었죠. 최근에 이런 혼란이 있었어요. 네. 자, 2분기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미국이 수출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동맹이잖아. 네. 그래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존 케리 특사가 기후 네. 특사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자, 한미 간의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기로 했다. 네. 이거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그거 비공식론이고 그렇게 실효성 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자국 내에 쓸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백신 스와프 얘기한 다음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자, 미국 쪽 입장을 들어보니 나눠줄 물량이 없다고 하더라. 수개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사실상 접는 발언을 합니다. 그럼 왜 이거를 얘기했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좀 조급함, 불안감을 느끼니까 안심시키려는 건 이해되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었던 얘기를 했다가 거둔 셈이 돼버려서 이 외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보도를 보면 미국이 백신을 안 나눠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비축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쓰고 있어요. 자국 백신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는데 인접국가는 감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좀 주고 캐나다 좀 주고 캐나다는 자체적으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쿼드 동맹국을 주겠다. 우리 쿼드 동맹국 아닙니다. 여긴 인도, 호주, 일본 이런 나라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동맹이긴 한데 한 3순위 정도 되는 거라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백신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건 좀 외교적 혼란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거 초창기에 미국이 좀 어렵고 이럴 때 우리가 진단 키트도 좀 주고 맞아요. 또 마스크도 좀 주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도 모자라 그러는데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그 얘기 했는데 그렇게 얘기. 네, 그 얘기까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어요. 좀 아쉬울 때 좀 주고 그러지. 아니 뭐 우리도 모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번에 미국은 사실 여유분이 상당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깥에 좀 줄 수도 있어 얘기했던 나라들 중에 우리는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 미국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는 사실상 심리전이잖아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단판을 짓거나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향을 선회할 것인가가 공식화하는 것 이전에 물밑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백신 스와프 관련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게 너무 좀 설레발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도 지금 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와 함께 했던 이야기는 비공개 외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않겠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나는 몰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려요. 근데 이번에 약간 좀 기분이 조금 언짢았던 게 스가 총리 일본의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자하고 이제 통화해가지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게 공론화 이전에 물밑 작업이 없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의 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에 미국 정부가 과연 몰랐겠는가. 그러나 그런 여러 정황을 볼 때는 우리의 외교의 어떤 속도나 방향이나 범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힘을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접종률이 5%에 그치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는 뭐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군뱅이다, 느림보다 이런 좀 약간 이제 모욕적인 표현까지 썼는데 그 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은 아니에요. 초기에 방역을 잘했던 나라들이 백신 확보와 접종에 있어서는 느림보 나라들이 됐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들어가고요. 호주 들어가고요. 일본 들어가고요. 이렇습니다. 일본은 방역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방역을 잘한 나라들이 백신 쪽에는 좀 느리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창궐한 나라들은 이거 방역으로는 해결이 수습이 안 되네. 백신 빨리 갖고 와. 그래서 서로 다른 전략을 썼는데 처음엔 방역 잘하는 나라들이 훌륭하다 이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역시 백신이 게임 체인저더라. 백신에 올인한 나라들이 지금은 성과를 내고 있고 초기에 방역 잘한 나라들은 백신 접종은 다 군뱅이들이 됐다. 그래서 비판 기사를 낸 거예요. 반론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아니 우리가 초기에 그 K 방역 이래가지고 드라이브스루 세계적으로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성적이 아주 안 좋아서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역, 백신 접종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방역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률의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정부가 지금 이제 4월 말 내일이면은 300만 명 접종 완료하겠다. 6월 말까지는 1200만 명 완료하겠다. 그래도 그 다음은
3분기부터는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신 수급이 불안하니까 네.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만났잖아요. 네. 4월에 한일 정상회담 하고 화이자가 풀어줬거든요. 근데 5월엔 우리 대통령이 또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이 한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 좀 풀릴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지난 일요일 25일에 긴급 브리핑을 정부가 하면서 화이자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 네. 그러면서 3분기부터는 좀 풀리겠다 하는 이제 안도감이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 완료하고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일으키겠다. 이런 계획인데 네. 이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네. 저 2천만 명분을 화이자하고 계약했다라고 공식 발표할 정도면 네. 왜 저 미국 사람들 보면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공식 발표했는데 저쪽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진짜로 계약한 거잖아요. 네. 그 2천만 명분이면 들어올 것이다. 기대가 좀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총량으로 보면 우리가 꽤 확보했어요. 네. 9,900만 명분. 네. 이게 2회씩 놓고 얀센은 1회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차분으로 보면은 1억 9,200만 회 분이 이제 확보됐어요. 근데 이제 홍남기 총리 권한대행이 얘기한 네. 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화이자 계약한 게 지금까지 약속대로 안 들어온 건 없다. 근데 이제 조금씩 들어와요. 매주 수요일에 인천공항으로 12만 5천 명분이 들어와요. 네. 네. 25만 회분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이게 물량이 작죠. 그래서 3분기부터는 물량이 좀 확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확보한 계약고가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다행인데 지금 2분기가 좀 아슬아슬했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네. 게 정부의 네. 발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1월 말까지 2차 접종이 다 완료될 수 있다고 치면 12월부터는 좀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나요? 뭐 이거 좀 꿈꿀 수 이스라엘의 있을까요? 저도요 막 네. 한번 이렇게 종식 파티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마스크를 벗어 던져도 되는데 전 국민이 막 우리 이렇게 얼마나 재밌는 퍼포먼스가 많겠어요. 네. 그런데 쉽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자, 잘 들어보시면 지금 이번 주에 노바백스 CEO가 왔고 모더나 CEO도 자, 내년 이후에는 콤비 백신을 만들 겁니다. 해마다 뿌리는 독감 백신에 코로나 백신을 섞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네. 독감처럼 잔류할 가능성이 하나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변이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우리가 집단 면역 형성하기 전에 새로운 변이가 유행하면 네. 우리는 또 새로운 백신, 이 뒤따라가는 삶을 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지 말라. 이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예. 네. 아유, 하여간 모쪼록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요. 동네로 퍼지는 인형 매춘입니다. 자, 여대생들을 분노케 한 인형의 정체, 리얼돌이라고 부르는데, 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네. 리얼돌. 예, 요즘에 뭐 논란도 됐었고 네. 많이들 아실 텐데 뭐 한번 규정을 하고 넘어가면 예. 사람과 거의 흡사하게 만든 인형이다. 사람의 모형인데 피부의 질감, 뭐 채모,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체온까지도 예.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서 좋아요. 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움직이지 않고 예. 말을 못할 뿐이지 인간의 이 신체와 거의 유사하게 재현한 제품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저는 살짝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네.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도 아닌데 이런 성인용품을 수입까지 해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상술인데 성문화를 왜곡시키는 이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안전하다. 네. 이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 속에서 자기 혼자 즐기겠다는 건데 그것까지 수입을 뭐 막고 이것을 금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이런 것을 허용해야 성범죄가 줄어든다. 뭐 이런 또 논란이 있어서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리얼돌이라고 하는 건 뭐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낯선데 이게 리얼돌 체험방이 또 나오고 그게 심지어는 많이 생겼다 이래서 또 문제잖아요. 예, 정확한 숫자는 아직 집계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게 실제로 생겼고 네. 또 체험 후기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업자 등록만 내면 이게 뭐 승인 허가 사안이 아니라 그냥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과거로 보면 매춘하냐? 네. 이거 불법 아니야? 네. 사람이 아니고 인형이 그러게 있는 말이에요. 거잖아요. 네. 근데 리얼돌이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이걸 또 저건 어떨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정의 비용을 내고 체험방이니까 네. 일회적으로 체험을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저도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업이 됐습니다. 네, 리얼돌 체험방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서울의 한 여대 앞에 체험방이 있었는데 이 홍보 문구에 네. 여대를 넣어서 또 굉장히 논란됐어요. 논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서울에서 한 30여 곳, 전국적으로는 한 150곳 정도 앞으로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하필 여대 인근에 이 체험방을 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홍보 문구 자체가 자, 오늘 미용실 다녀왔어요. 땡땡 여대생. 학교 이름이 네. 들어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인형일 뿐인데 네. 여기다가 뭐랄까요? 좀 사람과 같은 상징을 부여한다고 할까? 네. 이 심리가 뭔지 이호선 교수님 좀 분석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걸 자꾸 의인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대생들이 화가 났죠. 그렇죠. 이 여자 대학의 대학생들이 화가 매우 났고 우리는 성기구도 아니고 우리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학교와 학생을 모욕하고 있다. 이거 이대로 두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 업소는 어쨌든 이름도 바꾸고 상당히 홍보 문구를 다 뺐다고는 하네요. 예. 네. 이제 뭐 선거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이게 여대생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교복을 입은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 리얼돌이라고 하는데 이 인형이 실제 아동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여성에 대한 일종의 성적 판타지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관련된 주제이긴 한데 이게 윤리적 경계를 막 넘나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인형이기 때문에 인형이 무슨 윤리가 있겠냐 하겠지만 인형에다가 인격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이 형태를 갖추게 한다는 건 인격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요소들이 좀 반복됐을 때 이걸 과연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에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이게 정말 사람에게까지도 유사한 형태의 본인이 리얼돌에게 사용했던 방식을 비인격적으로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고요. 또 이런 것들은 법령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단체들이 나서긴 합니다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을 안드로이드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리얼돌이 그 첫 번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소외 계층, 뭐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노인 계층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옛날에 그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성에너지라고 하는 건 나이 들어도 여전하고 장애가 있건 비장애가 있건 상관없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건강하게 분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를테면은 뭐 본인이 파트너가 곧 배우자가 없다든지 성적 파트너가 너무 필요한데 성적 에너지가 너무 강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게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이라든지 부정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1년에 하나의 성적 도구 방식으로 갈 수는 있으나 사실 그것 자체가 일반화되거나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되니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보조금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정부 보조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많은 보조금들 신청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인터넷 잘하고 갔어요? 못하지. 그것은 우리가 알레바르기 모르고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몰라서 놓친다면 너무 아쉽겠죠?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 혜택은 중앙부처 서비스가 300여 종, 자치단체 서비스가 6천여 종이나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많은 지원 혜택 신청할 때는 휴대폰만 있으면 된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따뜻한 변화의 시작, 행정안전부 보조금 24 전국 개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24 전국 개통식이 열렸는데요. 이전에는 어렵고 복잡했던 보조금 신청, 이제는 검색 한 번으로 나에게 맞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에게 맞는 보조금을 제가 직접 일일이 검색해야 한다는 점이 좀 불편했는데요. 보조금 24 서비스를 통해서 제 이름이랑 개인정보만 입력하면은 저에게 맞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편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마다 절차도 조금씩 달라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현재 서비스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5종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올 연말에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6천여 종의 서비스도 보조금 24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제공될 것입니다. 보조금 24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 안내 서비스입니다. 이 보조금,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보조금 24는 정부24에 로그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으면 언제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서비스별로 각 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홈페이지 여기저기를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이야, 나는 이런 형편이야, 뭐 도와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상담하러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데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용해본 분들 또한 간단한 사용법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만 하면 나에게 딱 맞는 보조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24. 놓친 보조금이 없는지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죠. 몰라서 놓치는 일 없게 보조금 24가 도와드립니다. 시작됩니다. 보조금 24를 핸드폰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든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확인하시면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받아주는 보조금 24 많이 이용해주세요. 정부 보조금 속 숨은 혜택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세요. 오늘도 비 소식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비가 좀 제대로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오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그쵸? 것 같아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양이 적고요. 거기다가 내리는 비에 황사가 좀 섞여서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역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